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25회 보관활용론이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보관활용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24회 차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24회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를 들어서 24회를 처음 기출문제를 접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딱 했는데 23회나 22회 이런 거 안 보시고 24회를 딱 처음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24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25회 시험을 딱 보면요. 이거 나왔던 문제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데이터가 3회차, 4회차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1회만 딱 봤는데, 한 회차만 봤는데 그 다음 회차가 뭔가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관활용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푼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찾아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25회 보관활용론 자체가 조금 고득점 받기 좋은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 배점을 좀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문제 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활용론이죠. 그래서 1번에 보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보관의 기능 나왔죠. 24회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은 보관은 당연하게도 시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과 배송을 원활하게 연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운송을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배송해 나가는 그런 사이 지점에 있는 거죠, 보관이. 그 다음에 3번에 제품에 대한 뭐예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운송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관은 시간적 효용, 운송은 장소적 효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처음에 딱 이렇게 보관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고, 이 보관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하나가 운송의 기능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생산의 평준화와 안정화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100개 만들고 어떤 때는 1000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정 재고를 쭈르륵 보관을 통해서 유지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재고를 보유하여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SNS 대란템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 품절 뜨고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물건 없어서 못 사고 막 오픈런 가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미리 보관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보관을 무지막지하게 해놓으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 뭐가 향상되는 거였죠?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바로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물류센터 입지 선정 단계. 이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는지. 물류센터의 어떤 단계예요? 입지 선정 단계예요. 이 물류센터를 서울에다가 놓을지, 뭐 강원도에다가 놓을지, 강원도에 놓는다라고 했으면은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다가 놓을지, 이런 입지 선정을 고려하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첫 단계인 거죠. 입지 단계는, 입지 선정 단계라고 하면은
뭐 이거 센터를 어떤 색깔로 지어야 될지, 뭐 몇 평으로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어느 지역으로 갈지 훨씬 더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1번입니다. 집과 땅값이죠. 이거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되죠.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디 이사 간다, 집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 필수죠. 그래서 운송비가 우리 목적지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 물류센터를 입지를 딱 시켰을 때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사업을 뭔가 하고 싶은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종 법적 규제사항. 뭐 어떤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규제를 걸어놓고 지역에서 규제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다음 이제 5번에 제품의 보관 위치 할당. 이거는 어떤 단계예요? 물류센터가 이렇게 딱 세워졌어요.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여기다 지을지, 여기다 보관할지, 여기다 보관할지, 입지 선정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레이아웃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할 사항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류센터에 대한 입지 선정이라는 말만 딱 명확하게 캐치를 하시면은 이거 입지 선정 단계가 너무나도 진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관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보관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보관의 기능이나 보관의 원칙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하나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관 및 적재된 제품의 장소, 선반 번호에 뭘 한다고요? 위치를 표시하여 입출고와 재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원칙이래요. 보관의 원칙 중에서 위치를 표시한다. 뭐가 있을까요? 봤더니 위치 표시의 원칙이 있어요. 답을 준 거죠. 사실은 이거는 문제에서. 문제만 잘 읽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 가까운 장소에, 낮은 화물은 출입구로부터 먼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 자, 빈도가 높다, 빈도가 낮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었죠. 회전율이었습니다. 재고 회전율.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높은 물품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들어왔다가 바로바로 나가는 물품들을 얘기하는 거고, 재고 회전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들어왔다가 한참 지나서 나가는 물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높아요.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해요?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을 가까운 장소에 보관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낮은 화물은 반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디귿의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모아서 계통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은 우리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 보관사용론 실제 시험 갔는데 1, 2, 3번이 지금 보셨던 딱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은 세 문제를 맞추고 들어간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 다음 문제들이 더 잘 풀립니다. 그만큼 이제 보관사용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4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센터 입지 결정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거리와 물동량을 고려하여, 거리하고 물동량을 고려하여 물류센터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문제로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표 같은 거 하나 주고서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렇죠? 수요지하고 공급 시간의 거리가 각각 얼마씩 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하루에 그 몇 번 왔다 갔다 거린다. 이런 것들을 쫙 더하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거리 계산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중심법에 대한 내용인 것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총비용 비교법이 나와 있죠. 총비용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관리비용을 전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 구간?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장소로 선정하는 거죠. 비용을 줄여야지 맞는 거니까. 비용을 많이 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용 편익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비용 서비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고, 이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비스, 즉, 이게 편익.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하고, 그 다음에 편익. 요걸 이제 서비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편리하게 살려고 하면은 비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용 높아지면은 편익도 증대된다. 그런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비용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이만큼만 더 드릴 거야. 그러면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얼만큼 올라가겠네. 라고 분석하는 거고 반대로 서비스 수준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편익 수준을. 그래서 편익 수준을 요만큼 잡았을 때에는 비용이 얼만큼 더 들어가겠구나.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운 깁슨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그 다음에 주관적인 거, 그 다음에 객관적인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물류센터의 입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손익분기 도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로 한번 계산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 있죠. 이게 이제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고정비, 변동비 나와가지고 각각 고정비 항목, 변동비 항목 이렇게 나와서 고정비는 A 지역에 얼마, 변동비는 얼마 이거 비교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우리가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하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두시고. 자, 다음에 5번에 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은 무엇인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수출입 통관 업무, 집화, 분류 기능을 수행하며 트럭회사, 포워더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므로 내륙 항만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답을 준 거예요. 내륙 항만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출입 통관 가능하고요. 물건 모으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트럭 회사, 포워드하고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Y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서 컨테이너를 장치해 두는 장소였죠. 어떤 함을? FCL, 풀 컨테이너 로디드 화물들이었죠. 5번 먼저 볼게요. 자,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고 했고 여기 CY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컨테이너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LCL. 레스 컨테이너 로디드 화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작업으로? FCL 화물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CY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프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마셜링야도 통해서 선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지정장치장. 이거는 통관 대기하는 물품들, 통관할 물품들을 장치해 놓는 지정장치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세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은 이 용어를 안 써요, 잘. 이게 보세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상에서 봤을 때에는 보세구역이 이렇게 보세창고, 그 다음에 공장, 건설장, 뭐 이렇게 쭉 5가지가 있어요. 뭐 보세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요. 요 보세구역 5가지가 있고, 요게 지금 보세창고가 보세장치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복합 화물 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복합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보시면 마샬링 기능과 선박의 양화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합 화물 터미널에서 이 복합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었죠?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 나오면은 그 내용을 항상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에 마샬링 기능과 선박의 양하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화물 터미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선박을 양하하거나,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작업들은 이제 컨테이너 전용 부두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겠죠. 배가 있는 데에서. 그래서 답은 1번. 2번에 운송 화물을 발송지 및 화주별로 혼재 처리하여 운송 효율을 높인다. 화물 터미널의 역할이 그거죠. 우리가 그 터미널 같은 경우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터미널이 어떤 게 있냐면, 택배 주문하면 배송 조회를 하죠. 그러면 이게 터미널에 들렸다 와요. 무슨 터미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미널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물건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트래킹 한번 해보세요. 물건 주문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화주별로 여기서 다시 이제 막 분류해가지고 운송을 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이게 복합이라는 겁니다. 복합 화물 터미널. 다음에 4번에 창고, 유통 가공시설 등의 다양한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터미널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해 놓는 창고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공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운송수단, 예약, 화물의 운행,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화물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송장 조회하는 내용인 거예요. 택배가 어디쯤 왔나 조회하는 거 있죠? 그런 역할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7번에. 자, 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건립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 단계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설립하는 그런 단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번에 보실게요. 입지 분석 단계. 우리 건립하기 위해서는 입지 분석, 뭐 기능 분석 이런 거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입지 분석 단계에서는 지역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SWOT 분석을 수행한다. SWOT 뭔지 아시죠? 경제 용어로 이게 스트롱, 강점, 위크, 약점,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 기회, 그 다음에 threat, 위협 이런 것들, 이런 SWOT 분석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기능 분석 단계 한번 볼게요. 취급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기능을 분석한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전 물류센터가 다 똑같은 물품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들의 특성이 동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화물을 취급할지에 따라서 기능 분석이 들어가고 건립 단계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투자 효과 분석 단계. 아무래도 이렇게 물류센터를 건립해 놓는다, 설립해 놓는다. 어떤 목적일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투자 효과 분석, 시설 규모의 운영 방식, 경제적 측면의 투자 타당성 이런 것들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본 설계 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레이아웃. 자, 지금 뭘 설립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물류센터. 물류센터를 어떻게 지을지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레이아웃, 설계도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방식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작업할지에 따라서 레이아웃 배치가 달라져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물류비용 정산 방법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이제 운영을 하고 나서 운영 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인 거죠. 그래서 얘가 빠져야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4번. 다음에 5번. 시공 운영 단계. 토목과 건축 시공이 이루어지고 테스트와 보안 후에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번에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계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쉬워요. 자, 기억에 입하 능력,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니은의 출하 시간, 나갈 때 얼마나 걸리는지, 물품 취급 횟수, 하루에 핸들링이 얼마나 되는지, 보관 면적 얼마나 많이 보관해 놓을 수 있는지 어떤 거예요? 물류센터 설계할 때 다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콜라의 물류 특성이라고 해놓고 괄호에다가 보관 점수는 적고,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보관 점수. 보관 수량과 회전수는 어때요? 많대요. 얘는 적고, 얘하고 얘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보관 점수는 적대요. 그럼 뭘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 부피가 면적이 적잖아요. 요거. 보관 수량이랑 회전수는 많대요. 여기 보니까 많은 게 A. 얘도 많은 게 A. 답은 뭐예요? 1번. 이게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못 맞추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런 데에서는 점수를 확실하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10번. 자, 피킹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출하시켜야 돼요. 그러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어떤 물건이 출하될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뭐였어요? 피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도 있었죠. 자, 처음에 1번입니다. 디지털 피킹 물품을 뭐 없이, 이게 디지털 피킹 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전표 없이 피킹하는 방식으로서 다품종 소량, 다빈도 피킹 작업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피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죠. 딱히 이 피킹 방식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 전산화 이런 것들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다음에 2번에 차량 탑승 피킹. 팔레트 단위로 피킹하는 유닛 로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 우리 익숙한 용어인 거죠. 단위화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피킹 트럭에 탑승하여 피킹함으로써
보관시설의 공간 활용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닛 로드 시스템이랑 공간 활용도랑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될까요? 공간 활용도가 높다가 돼야겠죠. 유닛 로드 시스템을 했는데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는 거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에 3번에 존 피킹. 여러 피커가 피킹 작업 범위를 정해두고 본인 담당 구역의 물품을 골라서 피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구역, B 구역, 뭐 C 구역, D 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특정 피커가 이 A 구역 내에서 피킹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피킹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4번에 일괄 피킹, 여러 건의 주문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피킹하는 방식. 얘는 존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다음에 5번에 릴레이 피킹. 피킹 전표에서 해당 피커가 담당하는 품목만을 피킹하고 다음 피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피킹 방식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뭐 디지털 피킹, 뭐 존 피킹, 릴레이 피킹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각각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